1번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 감소 2. 의존성 감소 3. 조심성 감소 4. 가족 내 역할 증가 5. 사회적 관계망 확대. 몇 번일까요? 네. 이게 외향성 감소는 요거 대신에 또 뭐가 나오냐면 내향성 증가. 내향성이라면 그냥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내성적이 돼버린다. 왜냐면 역할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요? 남자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뭐 때문에 그래요?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니까 돈을 못 벌어요. 가장의 역할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으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성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돈을 주나요? 만나님께서 돈을 안 주고 나가기만 바래요. 그죠? 밥은 해주기 싫고 나가라고. 예. 근데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죠. 예, 남자들이 저기 하잖아. 파고다 공원 이런 데 가는데 코로나 때는 어때요? 모이질 못하게 했잖아요. 왜 갈 데도 없고. 그럼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성은 증가해요.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요건 증가. 근데 거꾸로 활달하고 이랬잖아요.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근데 직장이 없어지니까 활달한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성은 감소다. 그래서 내향성 증가 아니면 외향성 감소. 여기는 둘 중에 하나는 뭐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존성은 증가. 무슨 의존성? 신체적. 신체적으로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또 경제적으로는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다 자식들한테 주고 우리나라는 특성이 부모님들이 다 퍼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노인 빈곤율 1위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 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신체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면 뭐가 증가한다? 의존도가 높으면 노인학대가 증가한다. 노인학대. 노인학대가 뭐 때려서가 아니에요.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 정서적인 학대라 그랬어요. 뭐 나가 죽으라는 둥,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는 둥, 이제 그런 말로 하면 그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근데 정서적인 학대가 때리고 꼬집고 막 이렇게 하는 신체적인 학대 못지않게 노인한테는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은 증가, 조심성도 증가. 그렇죠? 결단력이 없어져요. 조심스러운 거죠. 그죠? 그리고 가족 내의 역할은 감소. 사회적인 관계망도 감소. 그죠?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고 했었는데 이제 직장을 잃거나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향성 감소가 답이 되겠죠.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이게 문제 잘 모르겠으면 좋은 게 뭔가 나쁜 게 뭔가 살펴보면 돼요. 지금 네 개는 다 나쁜 거예요. 그죠? 하나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성질환 있는 거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몸을 잘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야외 활동 제한, 가공식품, 또 기억력 유지를 해서 단조로운 생활. 단조로우면 어때요? 예. 그게 건강한 노후가 아니죠. 그리고 2시간 이상 운동을 해도 고강도에 고강도 나오면 틀려요. 운동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가야 돼요. 근데 시험에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간다라고 하면 요거는 틀린 거고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간다 그러면 요거는 맞는 거예요. 3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일자리 제공 2. 성년 후견 사업 시행 3. 치매 노인 등록 관리 4.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5.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은 5번이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뭐예요? 이거는 요양 들어갔죠.
요양 들어가면 그냥 단순하게 요양원이다. 요양원. 예, 요거는 요양자 들어가면 요양원. 근데 요양자 들어가는 게 두 개예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두 개는 둘 다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인데 요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자가 들어갔잖아요. 9인 미만 시설. 노인 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의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요양원이에요. 단지 거기에서 입소해 계신 어르신의 수가 몇 명이냐, 몇 명 이상이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과 같으니까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밥을 주잖아요. 밥을. 그쵸? 예, 그래서 요양 나오면 요양원이다. 그거를 보고 보시면 돼요. 요거 뭐 9인 미만 10인 이상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설명이 있으면서 이게 뭐냐. 9인 미만이라 그러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9인 10인 이상이다 그러면 노인 요양시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이냐. 요거는 작은 시설이니까 가정과 같잖아요. 가정자가 들어가고 10명 이상은 뭐 10명이 될 수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또 다른 뭐라 그러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요. 의료복지시설. 의료복지. 그건 뭐예요? 의료인이 있는 거예요. 촉탁이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요양원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4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 재활급여 2. 가족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쥐약암보호급여. 정답은 3번은 뭐예요? 재가급여인데 기타 요거는 복지용구를 얘기해요. 크게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가 있어요. 시설은 요양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또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급여예요. 그거 빼고는 다 재가급여인데 재가급여에서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다라는 거예요. 복지용구 빌리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복지용구 나왔잖아요. 복지용구 그러면 이거는 재가급여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5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1번이죠. 이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최종 판정이죠. 등급판정위원회 나오면 최종 판정을 하는 거예요. 최종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최종 심의를 했더니 등급 외자다. 등급 외자는 등급이 없는 사람이에요. 등급이 안 나온 거. 없는 사람.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그 밑에 인지지원 등급이 있다 그랬어요. 인지지원 등급. 그래서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요거는 치매 등급이라 해서 치매 등급. 근데 여기까지도 못 받은 거예요. 5등급 또 그 밑에 있는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등급이 없는 사람. 그래서 등급 외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노인 요양 시설 이거는 등급이 있는 사람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급이 있는 사람만 이용을 하는데 등급이 없는 사람은 60세 넘어가면 노인복지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급 외자는 갈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노인복지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죠. 우리 먼저 문제 풀었을 때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 행위를 한다.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의료 행위를 한다. 해가지고 틀린 답으로 나온 적 있죠. 의료 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응급처치는 해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1번 가래흡인 안 한다 그랬어요. 관장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서비스 비용 청구는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장기 요양 기관은 어디예요? 요양원, 재가센터, 재가, 또 주간보호, 단기보호, 또 복지용구 이런 데가 다 장기 요양 기관이에요. 제가 주간보호센터는 따로 하고 복지용구 따로 해요. 예. 그리고 제가 방문요양 방문 목욕 보내는데 따로 다 그런 데가 장기요양 기관이에요. 요양원도 장기요양 기관이고 그 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서비스 비용은 보호자한테 시설은 20%, 재가는 15%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다 청구를 하는 거예요. 공단에. 근데 공단에서 청구받는 거는 국가에서 해주는 20%, 또 공단은 시설은 60%, 재가는 65%에서 요거는 본인 부담금이니까 보호자나 대상자한테 받는 금액이고 요거 합쳐가지고 80% 합쳐서 80%를 공단에다 장기요양 기관이 청구를 하면 국가 거를 보태가지고 여기 시설은 80%, 재가는 85%를 어디에다 줘요? 청구를 하면 청구를 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장기요양 기관, 장기요양 기관에서 요거를 청구를 하면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거는 공단에서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청구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기요양 기관에서 한다. 요 3번은 시설의 규칙 우선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선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설 위주, 시설의 규칙을 준수한다. 이게 우선이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틀린 답이다라는 거예요.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화된 거를 관찰을 했어요. 관찰은 뭐라 했어요? 관찰자의 역할을 한 거죠. 관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정보를 전달을 해준 거니까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뭔가 안 좋아지면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7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서비스 2.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의 개인활동이죠. 개인활동은 밖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밖으로 나가는 거. 산책 있고, 병원 가는 것도 있고, 관공서 가는 것도 있고, 또 은행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대상자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거는 동행. 동행이에요. 동행. 같이 가는 거. 근데 요양보호사 혼자 가요. 요양보호사가 혼자 가서 관공서를 갔어요. 관공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긴 하지만 업무를 대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업무 대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 동행. 나 혼자 가는 거는 내가 대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대행을 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고 정서지원은 뭐라 했어요? 말벗, 상담 이런 걸 하는 거는 정서지원 서비스를 해준 거라 했어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세타. 요거를 해주는 거를 일상생활이고, 신체 활동은 뭐예요? 세수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뭐 목욕 도움,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또 그거를 지켜보는 거,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그것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기능회복은 누가 해요? 물리치료사가 하는 거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또 장보기도 들어가요. 예전에는 장보기가 일상생활에 들었는데 장보기도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물어보면 이렇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면 각각에 맞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교재가 바뀌면서 개인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전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가 들어가면 돼요. 문제가 두 개잖아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물어보면 뭐 관공서 가는 게 나오면 관공서, 뭐 취사가 나오면 취사 이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요거 밖으로 나가서 하는 요것만 개인활동이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 물어보면 취사, 청소, 세탁, 취사, 청소, 세탁 요거에서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8번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뭐예요? 신체적인 학대죠. 이렇게 단절이 나오잖아요. 단절은 신체적인 학대예요. 단절 나오면. 그리고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을 시켰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물을 복용을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는 신체적인 학대이다. 때리고 꼬집고 밀치고 이런 것도 신체적인 학대예요. 근데 그거는 때리고 밀치고 이거는 신체적인 거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게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약물을 나한테 불필요한데 막 먹여요. 그럼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리고 단절 나오면 무조건 신체적인 학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1번이죠. 노인학대가 의심이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요양보호사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신고 의무자예요. 신고 의무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누구한테 신고를 한다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다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그 기관에 개입을 해요. 개입. 여기 만약에 요양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요양을 개입을 해가지고 사례 관리를 해. 사례 관리를 해요. 그래서 대상자하고 면담도 하고 또 요거는 대상자가 아니라 학대를 가한 사람 그게 요양보호사다. 그러면 학대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 재발방지 교육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얻어맞았는데 대상자한테 재발방지 교육하면 안 되겠죠. 학대를 가한 사람한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재발방지 교육을 해주는 것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 이렇게 나오면 학대를 가한 사람한테 재발방지 교육을 시킨다. 요것도 시험으로 잘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역할? 옹호자의 역할이다. 옹호자의 역할은 편을 들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편 들어주는 거. 대상자의 편을 들어서 대신 신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대상자가 학대가 의심돼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했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 답은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편 들어주는 거. 예. 10번.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에 입소시킨다. 2. 큰 소리로 훈계한다. 3.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4.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 5.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3번이죠.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요거 아니면 뭐 시설장한테 보고한다. 두 개예요. 이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면 시설장한테 보고하는 건 안 나와요. 근데 단호하게 이렇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가 안 나오면 시설장한테 보고한다가 나와요. 아니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시설장한테 보고한다. 한 줄로 나오든지. 예.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산재당했다고 해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그 산재에서 나오는 돈은 채권자한테 양도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다. 압류도 안 된다. 우리 통장 압류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압류도 안 되고 양도도 안 돼요.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몇 년이에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산. 산을 그려요, 산을. 초등학교 때 산 그리라면 이렇게 능선 두 개 그리죠? 요거를 옆으로 싹 돌리면 3이 돼요. 3에서 5년. 3에서 5년간 유예요. 3에서 5년간. 요거 산 그리셔요, 산. 3에서 5년. 요거 따로도 나와요. 그리고 이 보험급여는 세금도 안 내요. 세금 부과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사업장이 폐업을 해도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받는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산재보험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요거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요것도 가끔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양도할 수 없고 압류도 안 되고 해고도 안 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회사가 망해도 다 받을 수가 있다. 예. 좋은 거 찾으면 돼요. 이것도 다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 세금도 떼고 압류도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몸을 다친 거잖아요. 산재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일도 못 하는데 다 뺏어가요. 세금으로 뺏어가고 또 뭐 누가 채권자가 와서 이것도 압류해가고 이러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산재만큼은.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네, 3번이죠. 대상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석이니까 아니면 구정이니까 요거 이제 선물 준비했어요. 상품권을 준비했어요. 이거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답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교육은 업무 수행이랑 상관이 없어요. 장기요양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걸 안 받으면 요새 막 유튜브 보니까 뭐 자격 박탈이다 막 이런 것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수 교육을 안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양기관에서, 장교양기관에서. 그런데 이 뭐 헷갈리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요양보호사만 보수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생년, 태어난 연도. 내가 뭐 1943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건 뒷자리가 홀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홀수 년도에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격을 따야 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944년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짝수 년도 뒷자리가 요거 사잖아요. 짝수 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8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기관에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보수교육을 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요거를 교육을 받았어요. 그건 지식, 기술, 이론과 실기가 지식, 기술이에요. 요거를 받는 거, 지식, 기술 나오면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식, 기술. 지식적으로도 아주 머리가 아주 그냥 지식이 꽉 차 있어요. 기술적인 거. 너무 잘해. 휠체어로 태우는 것도 다치지도 않게 아주 상계 기술적인 거. 이거는 뭐예요? 잘하는 거는 숙련된 거라 죠 숙련된.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손과 발이 돼주는 거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그런데 여기에 보수교육에 대해서 물어봐도 보수교육을 받았다. 요거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 뭐냐라고 하면 요것도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 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1번.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번.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3.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 오늘은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답은 3번이죠. 이 사람은 뭐래요? 절대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라고 하는 거.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라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라야 돼요. 이거는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자르면 그럼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머리를 정리해 드릴까요? 그러면 안 자른다고 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3번이 답이 되고요.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 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받아 달라고 요청함. 1.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4.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예요. 대리 처방 받으면 큰일 나요. 1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요양보호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1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2.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 가족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 휠체어 대신 보행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은 4번이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를 해주시면 돼요. 16번.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요법 5. 전기광선요법. 정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이거 압박이라는 거는 막 꽉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압박 붕대 같은 거 있잖아요. 붕대로 이렇게 감아놓으면 움직이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상 부위는 올려야 돼요. 왜냐면 부종 있잖아요. 부종. 내려놓으면 더 부어요. 그래서 손상 부위는 올려야 되고 손상 부위 스트레칭 했다는 어떻게 돼요?
더 손상받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냉찜질, 온찜질이 나오면 조기에는 냉찜질이 답이에요. 냉찜질. 17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변이 묻은 하인은 소각한다. 2. 혈액이 묻은 친구는 삶은 후 찬물에 헹군다. 3.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탁한다. 4. 분비물이 묻은 친구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5.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정답은 5번이죠. 대변 묻었다고 옷 소각했다가는 그냥 옷 남아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혈액이 묻은 친구는 찬물로 하고 더운 물로 헹구는 거예요. 찬물이 먼저. 그 다음에 더운 물, 삶는 거 아니고 더운 물로 헹군다예요. 혈액은 더운 물에다 담가버리면 응고가 돼요. 응고가 돼서 잘 빨리지가 않아요. 분비물이 묻은 친구는 일반 세탁물과 분리해서 세탁해야죠. 분리 세탁한다. 그리고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닦는다. 흡인병이라는 거는 가래 뽑는 기구에 여기에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요 기계랑 연결이 되어 있는 호수 하나, 대상자 가래 뽑는 호수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래를 뽑으면 그 가래가 요 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죠. 이 병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요거를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이상이라는 거는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이 적어요. 가래 뭐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해줬다면 양이 적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또 양이 많아요. 가래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두 번, 세 번도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1일 1회 이상 닦는다라는 거예요. 흡입은 선생님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병은 닦아서 준비를 해 놓는데 여기 뚜껑 요 뚜껑이 꽉 닫혀야 돼. 그래서 꽉 닫아놔야지 급해가지고 가래 뽑으려는데 압력이 안 빨린다는 얘기. 뚜껑이 이렇게 잘 안 닫히면. 그래서 버리고 나서 뚜껑을 잘 잘 껴가지고 한번 전원을 켜가지고 이렇게 줄을 꺾어보면 압력이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응급한 상황, 가래가 막 부글부글 하는데 빨리 뽑아야 되는데 안 되면 이거 막 조작하다가 대상자를 숨을 더 못 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흡연병을 소독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소독 아니에요. 이 병을 소독하러 가면 여기에 병이 없으면 가래가 고이는 것도 없고 이게 압력이 안 빨리니까 가래를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독이 아니라 그냥 닦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닦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18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섬모운동 감소 2.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3. 폐활량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 1번이죠. 근데 요런 이제 용어 자체를 선생님들이 이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섬모가 잘 모르겠다 나는. 근데 2번 보시면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라 그랬어요. 근데 노인분들은 가래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하면서 뱉어내지도 못해요. 뱉으려면 기침을 해야 되는데 기침 반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침을 잘 못하니까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기침 반사는 기침을 잘 못하니까 감소. 기침을 잘 못하니까 이 폐에 있는 가래는 나오질 못하니까 양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 이거는 감소. 그리고 호흡근의 근력이 좋으면 어때요? 숨도 잘 쉬고 좋겠죠.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감소다라는 거예요. 폐활량이 좋으면 숨 잘 쉬겠죠. 그쵸? 그런데 폐활량도 감소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남아요? 요거 손목운동 감소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런 뭐 운동하고 이러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감소가 되겠죠. 근데 섬모라는 거는 폐에 요 섬모가 있어요. 그럼 나이가 들면 이거 개수도 줄어들고 얘가 하는 일은 미세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밖으로 향해 있어요. 이 밖으로 밀어내는. 그래서 뭔가 잘못 들어갔어요. 기도로. 그러면 기침을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섬모예요.
그래서 산모운동은 숫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18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 협심증, 2. 대장암, 3. 위궤양, 4. 담석증, 5. 췌장염. 정답은 뭐예요? 위궤양이죠. 위궤양. 위궤양 있는 사람이 내시경을 하면 헬리코박터균 요거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나오면 치료를 해야 돼요. 5일 정도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약을 안 먹고 그냥 놔뒀다라고 하면 이 위궤양에서 위암으로 갈 수 있는 거가 이 헬리코박터균이에요. 이 헬리코박터균은 아주 독해서 산성에서도 잘 살아요. 우리가 위산이라 해야 돼. 위산과다. 위에 있는 그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위산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성에서도 헬리코박터균은 안 죽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 안 하고 놔두면 위암으로 갈 수가 있다. 치료를 안 해서 위암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헬리코박터균.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도 들어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20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곤란 시 앙하위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기관지염인 사람은 기관지가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으면 숨을 못 쉬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입에 물고 이렇게 그 뿌리는 순서도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 기관지 확장제를 뿌려줘요. 뿌려주면 기관지가 좀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은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기관지를 좀 넓혀놓고 운동을 해야지 숨이 들찰 거 아니에요. 요것도 시험 나와요. 운동 후에 기관지 확장제를 뿌린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숨 다 찬 다음에 그 뿌리는 게 아니라 기관지를 좀 열어주고 확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지 호흡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21번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두통, 2. 흉통, 3. 요통, 4. 신경통, 5. 하복부 통증. 심장을 해요. 심장은 어디가 있어요? 가슴에 있죠. 흉부, 가슴에 있죠. 그럼 어디에 통증이 생길까요? 가슴이니까 흉통이 답이에요. 심장은 가슴에 있다. 가슴. 여기가 흉부잖아요. 흉부. 여기 가슴은 흉부예요. 배는 복부고. 그래서 배가 아프면 복통. 요 가슴 있는 데가 아프면 흉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번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을 제한한다. 2. 기침을 하게 한다. 3.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변비도 예방을 해야 되고 비만하면 안 돼요. 비만. 그래서 이 요실금 환자들은 수분을 섭취를 권장해요. 물을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기침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침하면서 복압, 배에 압력이 올라가요. 배에 압력이 들어가는 게 복압이에요. 복압. 배 복자. 복압은 배에 압력이 들어가면은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침을 크게 하거나 웃음 치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웃다가 소변이 나오겠죠. 웃음 치료 안 돼요. 줄넘기 안 되고 달리기 안 돼요. 달리기 하다 보면 소변이 막 나와요. 배에 압력이 들어가니까. 배에 압력이 들어가서 생기는 요실금이기 때문에 배에 압력 들어가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만도 배에 압력이 들어가고 또 변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나오니까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에 힘 들어가겠죠. 복압. 그러면 뭐가 나와요? 나오래는 변은 안 나오고 나오지 말래는 오줌만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비를 예방하려면 식이섬유.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어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제한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왜냐면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써보시면 돼요. 요실금은 보갑성 요실금 있고 긴박성. 긴박성은 절박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절박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소변이 마렵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싸게 생긴 거. 화장실까지 가지도 못하고 넣어버리는 거. 그야말로 절박한 거죠. 그거 보갑성, 긴박성, 또 하나는 역류성. 역류성 요실금이 있어요. 이거는 역류는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방광에 소변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밀려서. 요렇게 구분을 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보갑성 요실금이 잘 나와요. 배에 압력이 들어가니까 생기는 요실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줌이 나오는데 물 많이 먹으면 더 나오니까 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많이 배출을 시켜야 돼요. 물을 안 먹으면 조금밖에 안 고이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더 힘들어요. 많이 생성을 시켜가지고 노폐물이나 이런 것도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소변의 양이 적으면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 전립선 비대증인 사람들 소변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 넣으니까 물 먹으면 더 못 넣겠지 이러고 안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고기도 먹어야 되는 게 전립선 비대증도 수분 섭취 권장이에요. 그리고 염증 있는 염자 들어가는 거, 폐렴, 기관지염 뭐 이런 거, 방광염도 마찬가지고 그런 염증 있는 사람들은 물을 빨리 먹어서 노폐물을 배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분을 권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23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외선 차단 2. 저체중 유지 3.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 항혈전제 장기 복용 5.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은 5번이죠. 골다공증은 칼슘 섭취가 돼야지 뼈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D는 어디에서 또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햇볕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그럼 뭐예요? 운동, 산책, 걷는 거, 산책을 하는데 막 비 내리는 날 산책하면 햇빛이 쬐어지겠어요? 안 쬐어지겠어요? 예, 날씨가 좋은 날. 근데 너무 또 햇빛이 쨍쨍하면 또 어지러워요.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타민 D를, 요거를, 햇빛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체중 부하 운동 제한이라 했어요. 체중 부하 운동은 이 다리에 힘 들어가면서 하는 운동. 결국 이게 뭐예요? 걷기. 걷는 거가 체중 부하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한하면 안 되겠죠. 걸어야지 햇빛에서 그 비타민들을 섭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 권장 이러면 맞을 거죠. 아니면 뭐 걷기 운동, 산책 이런 게 나오면 또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뼈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D 함유 음식을 섭취를 한다. 그 다음에 24번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3.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누가 욕창 위험이 가장 높을까요? 네, 4번이죠, 4번. 척수장애는 뭐냐면 우리의 등뼈 있잖아요. 등뼈.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뼈가 있어요. 뼈. 뼈 안에 뭐가 있냐면 척수신경이 있어요. 신경. 척수신경. 요 척수신경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 신경을 다치면 전신마비. 전신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 신경이 다치면. 허리에서 다치면 허리 이하로는 마비.
하반신 마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비가 온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체위 변경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욕창이 잘 생기는데 여기는 과체중이긴 하지만 걸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욕창 안 생기죠. 파킨슨 환자지만 지팡이 짚고 걸어요. 또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렵지만 이 사람은 누워있는 관절염 대상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걸을 거 아니에요. 또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지팡이,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하는 한쪽 편마비 대상자, 편마디. 이 사람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욕창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마비 환자 이런 사람들은 욕창이 잘 생기겠죠. 25번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이 손해는 하는 일이 뭐냐? 균형 감각. 균형을 유지하는데 요 손해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에 문제가 있으면 균형을 유지를 못하겠죠. 그쵸?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답은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26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노인이 되면 같은 색깔 구별 잘 못해요. 이게 뭐야? 황화현상. 황화현상. 또 노인 난청이 발생하면요. 고음을 못 들어요. 저음을 들어요. 저음. 그 다음에 27번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2. 배변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3.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5. 시력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누가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을까요? 정답은 인지기능. 인지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 그러고 안 먹으면 영양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근데 또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 그러고 계속 먹어. 이건 또 과영양이죠.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치매 대상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대상자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변도 잘 보고 사회활동도 잘해요. 그러면 뭐 회식도 많이 하겠죠. 또 잇몸에 맞는 의치를 꼈으니 잘 씹겠죠. 또 잘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28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량 증가 2. 갑상선 호르몬 증가 3. 뇌하수체 크기 증가 4.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4번이죠. 인슐린 민감성 감소라는 거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인슐린 민감성 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거가 기초대사량 감소. 요거는 또 시험에 문제로 들어가 있어요. 기초대사량이 감소가 돼요. 왜냐면 내가 쓰려는 에너지가 많이 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한 2,500, 3,000 칼로리가 필요해요. 근데 노인들은 1,500, 1,600 칼로리밖에 안 필요해요. 많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감소한다. 그럼 맞아요. 그래서 요 감소로 해서 시험에 나오고 인슐린 민감성 감소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29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2.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3.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4.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한다. 5.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운동하기 전에 약을 중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먹던 약은 그냥 계속 먹게 해야 되고, 여기 보면 강도가 높다 그랬어요. 고강도 틀렸죠. 빠르게 틀렸어요. 여기도 고강도 운동. 그것도 잠자기 전에. 잠 못 자죠, 그러면. 그래서 고강도, 빠르게, 뭐,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운동한다. 이러면 맞아요. 근데 고강도부터 나오거나 빠르게 이런 게 나오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30번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낮에 졸음을 덜 느낀다. 4. 수면의 효율이 높아진다. 5.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요것도 시험에 노인 수면 특성 잘 나와요, 시험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예, 수면 중에 자주 깨요. 자주 깨니까 어떻게 돼요? 낮에 졸음은 더 하죠, 더. 그래서 낮에 막 졸아요, 노인분들이 꾸벅꾸벅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침대에 가서 한 2, 30분 그냥 푹 자면 좋은데, 침대는 또 안 올라가고, 그냥 앉아서 졸아요. 그리고 어르신한테, 어르신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잔대요. 자고 있던데요? 그러면 안 잤어. 그래요. 그럼 안 잤다 그러고, 근데 눈 감고 있던데요? 그래도 안 잤대요. 그냥 눈만 감고 있었대요. 눈만. 그 눈만 감고 있는 시간이 15분, 20분,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실제로 자는 시간보다도 더 자요. 예. 그런데도 안 잤대요. 꼭. 그러다 이제 코 고는 소리 들리던데 그러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어쨌든 밤에 자꾸 깨니까 낮에 졸아요. 그러니까 수면의 효율은 낮아지는 거죠.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져요. 수면량은 감소죠. 자주 깨니까 양이 감소하니까 낮에 조는 거예요.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백일의 디프테리아 2. 파상풍 디프테리아 3. 파상풍 인플루엔자 4. 폐렴구근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근 대상포진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예, 2번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이거는 뭐냐? DPT, 디프테리아, 100일에 T는 파상풍이에요. DPT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아기 때부터 DPT 하잖아요. 그게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주사예요. 요 세 가지를 한 번 접종을 해요. 65세가 되면 한 번 요 세 개를 접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년마다 추가받는 거는 여기에서 100일에만 빼요. 100일에는 빼요. 빼고 디프테리아와 파상풍만 맞는데 우리가 외우기 쉽게 10년마다 뭐를 하라 그랬어요? 예방접종 파티를 하라 그랬죠. 파티. 여기다 액센트를 넣어서 파티. 요거는 파상풍. 요거는 디프테리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파티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따로 파상풍 아니면 디프테리아만 써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엄청 자주 나오는 거. 10년마다 추가로 받는 거 그러면 파상풍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디프테리아 요것만 나올 수도 있고 요것처럼 파상풍 디프테리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100일에는 안 맞아요. 한 번만 맞고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10년마다 뭐 하라고요? 예방접종 파티를 하시라고 파티. 그리고 폐렴구근은 65세 대상포진은 60세 인플루엔자는 매년 이렇게 맞는 거예요. 32번 요양보호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평가 3. 대상자의 신체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이죠. 타 전문직이라는 거는
이 대상자를 돌보는 전문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간호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뭐 영양사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대상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해요. 어르신이 어떻게 식사를 잘 못해요. 밥을 드시던 분이 잘 못 씹어요. 그러면 그거를 시설장한테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영양실에 이분은 밥 말고 죽으로 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물리치료사는 이 어르신이 잘 걸었었는데 잘 못 걸어요.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물리치료사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그러면 뭐 다리 근력을 올리는 이런 운동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업무를 협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양보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요것도 잘 나와요.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 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 회피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록한 거를 보고 참고를 해요. 그런데 내가 기록한 거를 내가 그때 당시에 있다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록한 거를 보면 다시 또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가 되겠죠. 내가 기록하고 내 이름을 사인을 해요. 그것도 정자로. 뭐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 요렇게 해서 누가 봐도 홍길동인지 알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지고 써놨어요. 그러면 몇 년 지나가지고 이 서류 5년 보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근무자 뭐 이런 거 다 기록을 조회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름이 딱 써 있으면 아 이때 이 선생님이 근무를 했었구나.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기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다. 네.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 하필이면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이거 키블루로스가 임종 적응 단계를 5개로 만들어 놨죠. 예, 그런데 이 요게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똑같이 겪는 건 아니다라는 그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모든 사람이 이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 순서대로 그러면 틀린 답이에요. 예, 여기서 타협은 어떤 걸게요? 어떤 걸까요? 예, 타협. 누구하고 타협해요? 나하고 타협해요? 신하고 타협을 해야죠. 신하고. 내가 나하고 타협해서 아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만 살면 좋겠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신하고 타협을 해. 신하고. 그래서 요런 상황이 암, 췌장암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막 거치면서 이 타협의 단계 가서는 어디 가요? 교회, 성당 이런 데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날 잡아놓지 않았어요. 아들이 애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손녀가 1살이야, 1살. 1살인데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19년을 더 살겠다는 거야. 3개월 진단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죽기 싫단 얘기죠. 그래서 이 타협의 단계는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길 바래서 하는 이 단계가 타협의 단계예요. 죽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번은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이거는 뭐야? 화나는 거죠. 뭐야? 무슨 단계 이거는? 분, 분노죠, 분노. 화가 난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야? 그리고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앞으로 한 2년, 3년 있다 그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이거는 화가 나는 거야, 분노. 이 분노의 단계는 그냥 우리 가족한테만 국한돼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고 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요. 이거는 그냥 뭐 화를 내기 위한 화가 아니라 관심을 좀 가져달라.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지금 힘이 들다. 그래서 화를 내는 관심을 끌기 위한 거. 그 다음에 2번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슬픔, 근심 이런 게 나오면 무슨 단계예요? 뭐 한 거예요? 슬프면 우울하죠. 우울의 단계이다. 우울. 그 다음에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땡벌. 나는 지쳤어. 뭐예요? 나는 지쳤어. 체념, 수용. 수용의 단계. 수용은 체념. 예, 체념의 단계. 이제 완전히 포기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지쳤어요. 또 5번은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 가야 되겠어. 다른 병원 가요. 진단이 또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부정의 단계. 부정. 부정. 35번. 임종 직후의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눈을 감지 않는 경우 그대로 둔다. 3.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4.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을 꺼둔다. 5.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이죠. 이렇게 튜브를 제거한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튜브 제거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에요. 의료진이. 그래서 제거해달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제거한다. 아니면 또 삽입된 튜브를 제거해서 폐기물 박스에 버렸다.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제거는 안 된다라는 거고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눈을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감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안 감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이거는 젖은 젖은 거즈나 젖은 솜으로 덮어준다예요. 근데 마른 거즈로 덮어준다. 이것도 나와요. 마른 거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붙어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젖은 거야 돼. 젖은 거즈라고 대상자 얼굴은 얼굴을